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살 여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도 같은 날 1시에 죽자고 약속하던 남편도 10년이 지나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즐겨보는 사연 채널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왜 그리 쉽게 변하는지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공감이 가서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서글픈 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연 없는 가족은 없다지만 제 남편 얘기를 꺼내면 지금도 명치 끝이 답답해지는 게 원망만 가득하네요. 이제는 지나간 일이기에 마지막 마음 정리도 할 겸 사연을 보내봅니다.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무능력한 남편의 열등감 때문에 저희 집안 망할 뻔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당시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주변 친구들은 전부 사회초년생인데 반해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어렵게 공부한 끝에 석사 논문을 제출하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였죠. 그때 한 친구가 자기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옆 가게에서 술자리를 한다며 합석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따라간 2차 모임에서 제 남편을 만났더랬죠. 남편은 한눈에 보기에도 싹싹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도 더 이 남자의 세심함과 공감력은 대단하더군요. 그날 헤어질 무렵 제 손에만 따뜻한 손난로를 슬쩍 건네주는데 왠지 이 사람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가졌는데 결국 그렇게 됐네요. 남편은 만날수록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어요. 여자에게 잘 맞춰주고 눈치가 빠른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새삼 제 이상형이 이런 남자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교제하고 결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남편에게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들이었죠.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자 연예인이 위로 누나가 3명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저 집안에 시집가는 여자는 꽤나 고생하겠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누나가 4명이나 있지 뭐예요? 이래서 사람이 한차 불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신우 3명도 많다고 했는데 저는 무려 손이 신우 4명이고 있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어머니랑 넷째 누나랑 셋이서 살아. 위로 누나가 4명이 있는데 셋째 누나까지는 다 시집을 가서 조카들도 있고. 누나가 4명이나 있다고? 어머님 대단하시다. 혹시 아들 낳으려고 계속 아이 낳으셨던 건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시고 아들이 귀한 집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손주 낳으라고 하셨었나 봐. 그래서 내가 태어나게 된 거고. 나는 외동이라서 상상은 안 간다. 자기 누나들 성격은 어때? 착하고 순한 편이야? 아니, 나랑 누나들은 오남매다 보니까 늘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달까? 누나들이랑 나는 거의 전우회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경상도 분들이라고 했었잖아. 누나들은 전형적인 경상도 상 여자들이야. 그래? 누님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가 보네?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긴장돼서 땀이 나네. 남편과 만나면서 신우 4명 얘기를 간혹 듣다 보면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제가 신우들 얘기 걱정을 할 때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자기네 가족들이 표현만 셀 뿐 정이 깊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기별도 안 가는 위로만 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양가 인사를 드리러 다녔을 때 시댁에서 신우 4명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얘기 들어보니까 친정이 제법 큰 식당을 한다면서요? 제법 큰 게 뭐야.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식당이던데.
그 정도면 요식업계 재벌이지. 재벌은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경영한 식당으로 체인점 사업을 하세요. 대단하네요. 거기다 문안동녀라면서요? 우리 원석이가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을 데리고 왔을꼬? 그렇게 부자 되겠다고 돈돈거리더니 다른 의미로 부자 될 판이네. 언니도 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무슨 걱정이요? 우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워낙 한가닥하는 집안이라 결혼도 성대하게 하겠네요. 저희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그냥 간소하게 준비하려고요. 신혼집도 따로 안 하고 저희 친정에서 살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원하시고 오빠 직장도 저희 집에서 더 가까워요. 우리 동생 결혼하자마자 처가살이네. 돈 아끼고 잘 됐어요. 예단이나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할지 상의해봤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의논 안 해봤는데 아마 예단 예물 생략할 것 같기도 해요. 어머, 그건 안 되죠. 우리가 막내 동생 결혼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예단 목록도 작성해 놓은 판에 그걸 생략하다니. 없는 집도 아니고 시집오면서 그 정도는 우리한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댁의 첫 인사를 갔더니 신우들이 질문 폭탄을 하더군요. 질문의 대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 남편이 부잣집에 장가를 간다며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따지길 좋아하고 저를 면밀히 살피더라고요. 마치 보석 감정하는 세공사의 눈길 같았다고나 할까요? 비록 저희 친정 회사에 관한 얘기나 예물 예단 얘기로 가득한 대화들이었지만 제가 긴장하고 두려워한 예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러갔기에 우려는 조금 가셨어요. 시댁에서의 첫 인사는 성공적이었던 반면에 친정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부모님 눈에는 저희 남편이 작은 회사에 계약직인 것도 별로고 외모, 학벌, 돈 중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이 처가에 대릴상의로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더랬죠. 저는 친정에서 그런 결혼 조건을 걸었다는 것에 남편이나 시댁에서 반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어머니 신우들도 그거 괜찮네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특히 신우들은 제 친정이 큰 식당을 운영하고 부잣집이라는 것에 너무 흡족해하면서 남편에게 되려 처가에 말뚝박을 하는 식의 말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수가 별로 없으시고 무뚝뚝하셨지만 저를 반겨주시는 분위기였고 별탈 없이 양가 상견례까지 이어졌더랬죠. 상견례 시댁에서는 시어머니, 남편, 큰 신우, 둘째 신우가 참석을 했고 저희 친정에서 가까운 한정식집을 예약했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의논하는 와중에 딸들 3명을 4년 동안 집 보낸 시댁 상황도 고려하고 저나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다 보니 친정 부모님은 모두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단 및 결혼 비용을 전부 해준다고 하셨어요. 제 친정 부모님의 통 큰 한마디에 신우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사돈, 말씀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저희 집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로 자식을 셋이나 결혼시키는 바람에 크게 해줄 수는 없어도 결혼 비용만큼은 반반하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사돈 어르신들이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으셔요. 그러니까 엄마 아직 시집안 간 넷째 남아있는 거 잊지 마세요. 올기네 집안은 우리보다 훨씬 넉넉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나는 딸이고 아들이고 차별할 생각도 없고 다 똑같은 자식이니 너희한테 해준 만큼 원석이 장가갈 때 할 생각이다. 너희가 돈 내주니? 너희야말로 가만히 있어. 어머님, 저희 결혼 간소하게 하기로 했고 결혼 비용도 할 것만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비용 부담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신혼도 처가에서 시작하기로 한 마당에 그럴 수야 없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돈 어르신? 사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댁은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족발집을 몇십 년간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혼자 자식 5명을 키울 정도는 벌었다고 들었었고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딸 아들 차별이 심한 분이셨고 그 때문에 남편이 누나들에게 많이 놀리고 살았다고 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자식들 5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려는 분이셨다고 하더니 결혼할 때도 그런 성정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비용도 저희 친정과 반반으로 내주셨고 예단 준비할 때 신우들이 값비싼 명품을 요구하고 할 때도 그럴 자격 없으니 꼼깨라고 먼저 정리를 해주신 분이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런 시어머니의 판단력과 됨됨이를 보시고 좋은 시부모를 맞이한다며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친정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기념일에만 남편과 시댁을 오고 갔어요. 평소 서로 바쁜데 뭐하러 자주 집에 오냐며 시어머니가 할 것만 딱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다정한 분은 아니었지만 불어 사람을 부리거나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은 며느리였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가 좋으면 한 가지는 아쉬운 것처럼 시댁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하고 친정에 합가하면서 남편과 친정 부모님의 신경전이 종종 일어났어요. 남편과 친정 부모님의 첫 갈등은 남편의 씀씀이 때문에 시작됐어요. 장소봐, 이리 와보게. 내가 어제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길래 봤더니 300만 원이 웬 말인가? 장인어른, 제 신용카드 내역 보셨어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개인정보인데 그걸 본인보다 먼저 뜯어보시면 안 되죠. 카드 내역서인지 모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네. 한 달에 카드값이 300만 원이면 자네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매달 거의 200만 원 이상을 썼던데 뭐가 그렇게 살 게 많아? 무슨 백만장자도 아니고 매달 몇백만 원씩 돈을 내야 하면 웬만한 월급쟁이는 가랑이가 찢어지겠네.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좀 있고 결혼 준비한 돈이랑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제 우편물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결혼을 핑계로 삼는다지만 매번 이런 식의 씀씀이는 곤란해. 이제 자네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닌가. 앞으로 허튼 데 돈 쓸 생각하지 말게나. 지켜보겠네. 네, 장인어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하필이면 남편의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게 되었고 1년간 거의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의 지출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용카드를 거의 쓰지 않으셨고 소비도 필요한 만큼만 하시는 검소한 분들이었기에 남편의 씀씀이가 충격적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양쪽 입장을 중재해야 했기에 난감하더라고요. 다행히 서로 원하는 바를 확실히 말하고 조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요. 저야 원래 살던 본가라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1년 내내 다른 집안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사소한 부분 때문에 투닥거리는 남편을 보는데 안쓰럽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능력을 키워서 빨리 독립할 집을 마련할 수밖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는 결혼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첫 아이를 가지면서 자연스레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친정에 살다 보니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너무 편하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건 좋았네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100일 아이 첫돌이 지나자 결혼 2년 차는 금방 되더라고요. 첫 아이라서 서툴지만 방긋우는 자식 얼굴을 보고 있자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남편도 아이를 너무 예뻐했기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당시 남편은 안 그랬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거의 매일 밤 12시경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려야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인데 남편의 귀가가 너무 늦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려고 했고요. 그날도 남편이 밤 12시를 넘어 잔뜩 취해 귀가를 했길래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더니 나라 잃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인기척에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그런 남편을 보게 될지 뭐예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죄를 지은 사람처럼 무릎을 꿇더니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진짜 다 참아가면서 회사 다녀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곧 회사가 문을 닫는다네요. 아직 애는 막 돌이 지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회사가 부실 경영이라고 하더니 기어코 문을 닫는다는 건가? 네. 제가 임금도 삭감하고 끝까지 버텨보려 했는데 결국 다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알았네. 내가 도와주지.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다 되면 그게 인생인가? 자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된 거네. 앞에 놓인 것만 보고 슬퍼할 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살펴봐. 가령 우리 회사라는 선택지도 있지 않나? 네? 그럼 저보고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세요?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바로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뭐 회사에 한 자리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말일세. 그럼 퇴사하고 바로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걸로 합세. 아버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지. 기죽지 말고 술에 잡아먹히지 말라고 남편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셨으니 회사 정리하고 바로 아빠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 감동했는지 저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됐더랬죠. 남편이 친정 부모님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제가 정성스레 남편 양복을 다려놓고 출근 배웅까지 했었어요. 분명히 아침 출근할 때는 설레어서 얼굴 가득 웃음기가 떠나질 않던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올 때는 피곤이 곤죽이 된 얼굴로 돌아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넘겨받은 사람처럼 우울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일 처음 했는데 어땠어? 많이 힘들었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네? 말도 마. 오늘 회사 사무실 출근했다가 바로 식당 본점에 가서 주방 일에 서빙 일만 주구장창 하다가 왔어. 회사 사무직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회사 본부에서 일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냥 직원들하고 인사만 시키시고 장인어른이 본점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일하라고 하셨어. 앞으로 거기서 일할 거라고. 본점 식당에서 오빠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계산하고 관리하는 일? 아니, 나도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고기 굽는 숯불 관리랑 석쇠 설거지 그 밖에 힘쓰는 잡일들 다 시키시더라. 잡일부터 배우라고 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설거지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 그랬구나. 나도 회사 경영일은 부모님 소관이라 잘 몰랐어. 당연히 사무실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나도 양복까지 빼입고 갔는데 주방일 하라고 하니까 쪽팔리고 난감하더라. 장인어른도 보면 나한테만 엄청 엄격하신 거 알아? 오늘도 얼마나 지적이 많으신지 아직도 한쪽 귀가 먹먹해.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을 시키자 적잖이 당황하고 시무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책상에만 앉아 버릇한 사람이 몸쓰는 고강도의 노동을 하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근육통에 시달리는 남편 때문에 파스를 여기저기 붙여줬더니 파스 냄새에 저까지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남편 식당 잡일은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저희 아빠가 마음에 들 때까지는 식당 일을 해야 하고 차근차근 밑바닥 일부터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명체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요. 남편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고 어떻게든 성실하게 바지런히 일해서 친정 부모님 마음에 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고된 식당 일을 계속해야만 했죠.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의 신우들과 저희 가족이 모이게 된 날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친정회사에 입사했다는 걸 시댁 식구들이 알고 있었기에 모두들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서로 말을 하던 와중에 신우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식당에 가보고 싶다는 말이 나오게 됐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식당 본점에 초대하게 되었더랬죠. 그러고 다음 주 주말에 친정식당에 시댁 식구 모두가 모였고 친정 부모님은 특별히 준비해둔 고기로 대접을 해주셨어요. 유명하다고 말은 들었지만 올케네 식당 엄청 크다. 본점이라서도 그런가? 이 식당은 사돈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네, 이 본점 식당만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다른 식당들은 전부 체인점이에요. 경영 지원하는 회사 본부가 따로 있고요. 그럼 우리 원석이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가? 사돈 어르신이 삶이라고 한 자리 주셨지 않겠어? 그건 아니고 그이는 여기 본점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럼 식당 본점 책임자리인가? 걔가 싹싹하고 사람 잘 다루거든. 이런 큰 식당 사장 자리가 딱이기는 하다. 원석이는 좋겠다. 이런 좋은 처가 만나서 팔자에도 없었던 사장 자리도 앉아보고 이전 직장 때려치기 정말 잘했네. 이 식당 사장 자리는 아니고 이것저것 일을 안 가리고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아마 곧 올 거예요. 식사들 먼저 하세요. 제가 말을 끝마치자마자 남편이 저 멀리서 숯불과 집기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얼굴에는 검댕이를 묻히고는 누가 봐도 식당 잡일하는 직원으로 보이더라고요. 친정아빠가 허둥지둥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서 쓰겠어? 더 빠릿하게 일 못해? 라고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고 신우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게 뭐야? 원소이가 지금 머슴처럼 막 일하는 거 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맙소사! 막내가 식당 사장이라는 게 아니라 머슴이라고 있었네. 사돈 어르신이 아주 쥐잡듯이 애를 잡으시네. 말단 일부터 차근차근 일 배우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몸이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곧 더 나은 일 하게 될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게. 지금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저게 뭐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사위를 저렇게 잡일시킨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저런 일을 시키시는 거야? 일터에서도 저렇게 부려먹는데 처가집 안에서도 노비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되도 않는 억지 그만하고 다들 밥이나 먹어. 처음 일 시작하면 다 밑바닥부터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원석이가 그럴 깜냥이나 있다니? 그래도 엄마 저건 아니죠. 귀한 막내 아들 저런 모습 괜찮아요? 속상해 정말. 그날 남편은 결국 일이 많아서 시댁 식구들을 보고 짧은 인사만 하듯이 지나갔고 특히 신우들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분해하고 속상해하면서 저마다 한 소리를 하고 돌아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도 신우들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었는지 엄청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하필 장인어른이 자신을 혼내는 모습까지 내보였다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힘들어했어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처음 일 배울 때는 다 고된 일부터 배워야 한다고 해서 망정이지 어머니까지 속상해했으면 제 입장이 엄청 난처했을 거예요. 저도 막상 남편이 식당 잡일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이 악물고 자존심 내려놓아가며 친정 부모님 밑에서 일을 계속 했더랬죠.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체감된다고 하더니 첫째 딸을 낳고 1년 뒤 연년생 둘째 아들까지 낳고 키우다 보니 결혼 5년 차가 금방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친정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았고 남편은 식당 일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 본부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간 시댁 식구들과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시어머니와는 가끔 장도 같이 보고 좋은 사이였고 신우들과는 1년에 3번 시어머니 생신날과 명절에만 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간 평안하게 살던 저를 비웃듯이 결혼 5년 차가 지날 때쯤 제 인생이 뒤바뀌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개운기같이 운이 바뀌는 시기였나 싶을 정도로요. 어느 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잘못 걸려온 것 마냥 모르는 번호들이 전화가 오고 아는 지인들의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터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식당 관련 뉴스 제보가 터진 거였어요. 하필 전국 체인점 중 한 식당에서 식자재를 유통기한이 넘은 걸 잘못 쓰는 바람에 손님이 탈이 났고 체인점도 본사에서 보내준 재료로 조리했을 뿐이라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얽히고 설킨 고소를 하게 되면서 난리가 터졌던 거죠. 그 일로 위생이나 안전에 주의해야 할 식당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60년 넘는 전통의 식당도 언론 보도 한 번에 망한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휘청이더라고요. 아빠, 괜찮으세요? 아무리 회사가 힘들다고 해도 끼니까지 걸으시면 어떡해요. 식사는 하세요. 내가 도저히 마음이 심란해서 물도 겨우 들어간다. 내가 네 할아버지한테 식당 일 물려받고 지난 30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존심도 상하고 식당 이미지 실추된 걸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구나. 잘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장서방이 많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가족이라고 의지가 많이 되더구나. 다행이네요. 그이도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아빠 마음 잘 풀어드리라고 했어요. 그래. 저번 주부터 체인점들 하나씩 정리하고 본점 식당 운영에 심혈을 기하고 있어. 그나마 다른 분점들보다는 본점이 잘 버티더구나. 그이도 같이 식당 일 돕는다면서요? 엄마 아빠도 너무 무리는 마시고요. 이럴 때 제가 도움이 많이 못 돼서 죄송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은 평생 처음 봤어요. 워낙에 청렴하고 신용을 중시하는 분들이었기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친정 부모님은 몇십 년 동안 처음 겪는 문제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장사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두는 건데 먹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손님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당시 친정 식당 망한다는 소문이 주변에 무성했고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회사에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친정 부모님과 남편은 힘겨운 노력을 했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친정 회사의 전국 분점들은 계약 해지로 거의 문을 닫거나 정리가 됐고 본점과 소수의 몇몇하게만 남았더랬죠. 부모님과 회사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슬로건이 먹힌 건지 본점은 단골 손님들이 다시 와주는 분위기였고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한숨을 돌리셨어요. 남편도 본부장 자리에서 최대한 회사를 정상복귀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렇게 위기의 폭풍이 휘몰아치다가 잠잠해졌나 싶어 한시름을 놓았을 때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했다가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술도 안 되고 남은 시간 길어야 3개월도 안 된다고요. 딸내들이 넷이나 있으면 뭐예요? 다들 자기 집일이 바쁘다고 한두 번 어머님 방문 안 오고 제가 맏며느리라며 자기들 친정엄마 암투병관을 저한테 다 떠넘겼어요. 저는 표현은 부족해도 늘 옳은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참 좋아하고 따랐거든요. 저는 시누이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보호자를 자처했어요.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못할 정도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던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말한 3개월은 더 넘기며 살아계셨고 병원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정정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나이 있는 어르신들은 하루 이틀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처럼 한 달 새에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가 몸져 누우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어느 날 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은 병원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누가 봐도 오늘 내일 하는 시어머니 상태. 자식들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자식들이 모두 훌쩍일 만큼 죽음의 장막이 드리워진 가운데 임종을 앞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구들 모두를 방에서 내쫓고 저만 남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고는 제게 아들이랑 빨리 이혼하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지경이 되면서도 말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단다. 하지만 나는 자식이고 뭐고 말을 하고 진실을 밝혀야겠더라.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이랑 이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년 전 너희 친정회사에 문제 생긴 일이 있었지? 그게 사실은 원석이가 한 짓이란다. 네? 그게 무슨... 저희 친정회사 왜 그이가 그런 짓을 벌려요? 나도 알게 된 지 몇 개월 안 됐어.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 와서는 푸념을 하는데 그때 지 입으로 저가이 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 제가 지금 들은 게 진짜 사실이라는 말씀이세요? 그이가 회사에 문제 터졌을 때 얼마나 복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해코지하고 돕는 척 했다는 말인가요? 본부장 일을 하면서 경쟁업체들에서 빚돈을 줄 테니 회사 정보를 팔라니 유혹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 못난 놈이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은혜도 모르고 그런 게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어머님,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다. 나도 그 녀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린 것 같아. 진심으로 너와 사돈들께 사죄하고 싶구나. 미안하다. 그런 놈 때문에 네 가족들이 피해를 봤어. 시어머니는 생명이 꺼져가는 얼굴로 제게 사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최근 친정회사가 망조의 길을 들었던 게 전부 남편 놈의 짓이었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을 앞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말을 하시자마자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지만 인간의 탈을 쓴 눈먼 짐승이라며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주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방 서랍을 열어보라고 하시면서 자기 앞으로 남아있는 시댁집을 제게 증여하신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친자식들보다 자기를 돌봐준 며느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요. 그 대화를 끝으로 하루 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에 대한 진실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준비하면서 남편이 저를 보고 여상하게 말을 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친정을 망하게 하고 돈에 눈먼 괴물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한 달 동안 저는 남편과 친정 부모님 몰래 친정 회사와 1년 전 체인점 사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흥신소를 통해 정황을 알게 됐고 남편과 연루된 회사 직원도 접선할 수 있었죠. 알아보니 남편은 2년 전부터 한 외식업체 회사와 접선을 해서 음식 조리법과 가공기술을 넘기고 돈을 받았고 1년 전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문도 남편이 꼽인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다행히
상대 회사에서 저희 친정 회사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넘긴 상황은 아니었고 더 큰 피해를 입기 직전에 알게 된 거였죠. 저는 일단 친정 부모님께 남편의 짓을 폭로했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한시가 급한 일이었기에 남편과 연관된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했기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죄를 묻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저녁 불어 남편에게 외부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고 만나러 갔더랬죠. 당신이 애들 놔두고 웬일로 둘만 외식하자는 말을 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그냥 마지막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원래 모든 끝은 색달라야 하잖아. 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무슨 일 있어? 마지막으로 물을게. 나한테 할 말 없어? 그 말 무슨 뜻이야? 할 말이라니? 이제 곧 변호사 연락할 거고 법정에 서야 할 거야. 당신의 협조자들 중에 진실을 구한 사람이 있었거든. 물론 시어머님도 그러셨고. 인간들이 지조라고는 하나도 없네. 하긴 부모도 자식 버리는데 사회에서 만난 그깟 인연이 뭐라고. 그치? 할 말이 고작 그것밖에 없어? 어떻게 근 6년을 넘게 같이 산 가족을 배신할 수 있어? 유통기한 사건도 당신이 꾸민 짓이라며?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 걱정하고 회사 살리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회사 정보를 빼돌려? 당신이 인간이야? 정말 날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아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니실걸? 나도 결혼 반대하거나 식당에서 허드렛일 시킬 때까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었어. 하지만 2년 전 회사 경영본부장으로 발령난 날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셨길래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해? 저가 회사를 합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의논 중이라는 거야. 당연히 사위인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를 남한테 넘기시겠다고.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을 하고 그 수모를 견뎠는데. 뭐? 우리 친정회사 물려받으려고 결혼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말이야? 그럼 당신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해? 내 자존심까지 버리고 왜 그 고생을 했겠냐 이 말이야. 어머님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린 것 같다고 하셨을 때 그건 너무 멀리 간 말이다 했는데 결국 어머님은 끝까지 옳은 말만 하신 분이었어. 당신 진짜 갈 때까지 간 괴물이구나. 남편은 결혼하고 6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지적을 받고 늘 부족하다는 식으로 핀잔을 받았던 것들이 자기 존심을 상하게 했고 친정 부모님이 회사를 자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는 말에 끄끈 양심을 품은 거였죠. 뻔뻔하게 친정 회사와 저희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해서라도 되갚아주고 싶었다는 남편 놈을 보면서 저는 남편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친정집으로 돌아온 날 부모님과 남편은 큰 소리가 오가면서 칼날 같은 말들로 서로 싸웠고 남편은 결국 간단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는 계속된 법정 공방과 진흙탕 싸움뿐이었고요.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팔아먹으려고 한 남편과 연루된 직원들은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 말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억 단위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소송을 하게 된 남편과 직원들은 아직 확실한 정황이 부족하다면서 자기들도 변호사를 고용해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확실한 증인도 나왔고 남편을 꼬신 회사에서도 손을 뗀 부분이라 저희 쪽이 유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남편이 친정에 해를 끼쳤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여 살 수 있겠어요? 남편도 이혼은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신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순순히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남편이 만약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제가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기에
손해배상 소송에 더 박차를 가했더랬죠. 당연히 저희 친정에서와 남편 간의 소송은 저희 쪽의 승소로 돌아갔고 제 이혼에도 유리하게 작용해서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아이들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연루된 직원들은 손해배상 3억,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되었고 마지막이라고 했던 외식 자리가 말 그대로 진짜 남편과의 마지막이 되어버렸죠. 신우들은 남편의 감옥살이를 알게 됐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남동생 콩밥 먹게 한다고 막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사돈의 회사 정보를 아예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무슨 3년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얼마나 사돈들이 애를 쥐잡듯이 하고 무시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 걔가 돈은 좋아해도 사람한테 함부로 해코지할 애는 아니야. PC 그 직원놈들 중에 이상한 놈이 끼어있어서 모함을 했던 게야. 형님, 저는 시어머니께 그이가 불법적인 일을 도모했다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럼 어머님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애를 다쳐게 만들어? 아무튼 그놈의 입 바른 소리는 돌아가셔도 문제네. 형님들도 그럼 원석 씨가 비리 저지른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뭘 해라. 그냥 처가 욕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준 거지. 불법적인 거 알고서도 말 안 하시면 동조죄인 거 모르세요? 형님들도 같이 콩밥 드실래요? 어디서 옆밥집이야? 우린 몰라. 아무튼 막내 형량 낮추는 일 도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 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게 정상이야? 아이들 아빠이기 이전에 범죄자죠. 저희 친정이 몇 년간 이미지 추락하고 손해본 걸 생각하면 벌금이랑 형량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혼도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 때문에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때쯤 형님들한테 주라고 한 편지가 있어서 드릴게요. 그럼 이만. 제가 신우들에게 넘겨준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시댁집과 자신의 일부 재산을 제게 물려주시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끝으로 막내 동생의 죄는 명백하니 신우들에게 나대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써놓으시면서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읽고 신우들의 화딱지가 나는 듯한 비명소리가 집 밖에서 여러 차례 들린 건 제 알바가 아니었고요.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났고 그 집안과 연을 끊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 기일에는 제가 직접 감사의 제를 올리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게 진실하셨고 손을 잡아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아들과 친정 부모님 이렇게 5 식구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선택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고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결정부터 중대한 선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자신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의 일을 겪으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닌 것은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그들 중에는 꼭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들여놓는 것은 밖에 내다버린 쓰레기를 다시 집에 가져다 놓는 행위와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가족들의 평안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 이제 12년차 들어섰습니다. 10살 배기 아들 하나 있고요. 맞벌이에 둘 다 공기업이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을 합니다. 물론 식구가 3명이면 넉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최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동안 시부모님 2분을 모시고 살았는지라 돈 모을 여유 하나 없이 버는 족족 써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요. 저는 시부모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모신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애초부터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고요. 남편이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게 시부모님과의 합가이니까요. 물론 며느리로서 시부모 모시고 살겠노라 대놓고 나서서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합가하게 된 건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은 장남이 아닌 차남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냐 하면 개차반 같은 이 집안 장남 때문인데요. 지금에야 그 집안과는 연 끊고 살고 있지만요. 부모 모시고 산 건 우리인데 끝까지 장남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손절할 뻔했던 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위로 5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잘난 박씨문 중의 장손이자 시어머니가 끝까지 쩔쩔매셨던 이 집안 큰 아드님이신데요. 문제는 아주버님이 집안에 큰 기대를 등지고 늘 속만 썩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늘 사업을 하다 말아먹기 다반사였는데 그때도 무슨 김치 공장을 하겠다고 일을 벌였다가 중국산 김치가루 파문 때문에 한 방에 말아먹고 급하게 주변 공장에 취직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진 저도 형님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애도 둘이나 있는데 집도 없었고 월세방을 전전했으니까요. 급한 대로 보태서 쓰라고 그 당시 1,000만 원도 빌려줬습니다. 물론 말은 빌려준다 했지만 받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준다 생각했고요.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장남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게 사는 게 못내 가슴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초부터 아주버님이 그 집안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는 건 알고 있긴 했어요. 아주버님 사업 자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도 있었고요. 특히나 남편은 형에 대해 불만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형이 하자는 대로 돈을 대주는 것도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두 형제 사이는 제가 볼 때 그리 살가운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형제 사이가 늘 어색하니 형님 동서지간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도 식사 시간에는 어머님이 말을 안 하시면 늘 적막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늘 서운한 점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에 제사 마치고 나면 늘 이러셨어요. 이 큰애야, 오늘 부친전이랑 떡이랑 다 싸가지고 가라. 아참, 불고기 냉장고에 채워놨어. 그거 가지고 가서 애들 구워 먹이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늘 남은 음식들을 형님이 가져가라고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몇 개 남은 과일을 제가 정리하고 있으면 너희 안 먹을 거면 형님 가져가게 다 줘라. 이러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상으로라도 형님이 동서도 좀 가져가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속 없는 형님은 네 하고 어머님 말에 대답하고는 눈치 없이 전부 다 싸가곤 했습니다. 형님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는데 집에 둘 다 반찬 없고 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은 늘 형님에게만 전 다 싸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잘 안 먹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그래도 남김없이 싹 다 싸가는 형님 보면 마음이 괜히 상하더라고요. 먹을 걸 안 챙겨줘서 속상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매사 장난만 챙기는 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저를 미워하시거나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습관처럼 먼저 형님을 챙긴다고 하면 이해하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장난만 대놓고 챙기시는 거 보며 서운한 적 많았지만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당연히 남아 있었고요. 아마 제가 이 정도니 그걸 느끼면서 자란 제 남편도 은근 형에게 피해의식이 있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형이 힘들게 사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버지랑 상의를 해봤는데 너희만 괜찮다면 우리 집 팔아서 네 형 빚 갚는 거 도와줄까 하는데 어떠니? 빚 때문에 벌어도 제자리 걸음이란다. 빚 없으면 아무래도 금방 일어나지 않겠어? 어머니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집을요?
엄마랑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 남은 게 집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형 빚 갚아주겠다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어쩌려고 그래요? 집이야 다시 살 수는 있는 거잖니. 네 형이 잘 돼서 집 사면 같이 살아도 되는 거고. 이미 결정했어. 집은 내놨고. 너희들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무슨 말이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서는 집 팔든지 말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냉랭한 남편의 얼굴을 어머니는 살짝 눈치를 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 실은 집을 팔면 니들 알다시피 우리가 갈 곳이 없잖니. 그래서 당분간 둘째 너희네서 같이 살고 싶구나. 어차피 아버지도 일 나가시고 나도 주영이 봐주면서 살림 도와주면 너희들 맞벌이 하는데 편하지 않겠어? 어머니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형 빚 갚아주는 건데 형네서 같이 살 것이지 왜 혜택은 형이 받고 부담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 말하려고 우리 부른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통받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냐고요. 우리는 싫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집 팔고 월세방을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 뭐야? 가족이 힘들면 이런 건 도울 줄 알아야지. 우리가 너한테 형 돈 대신 갚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뭐 니들 집에 천년만년 얹혀 살라고 하겠어? 당분간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매정하게 키우지는 않았는데 너는 어쩜 그리 사사건건 엄마랑 네 형한테 쌀쌀맞게 구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형 도와주다가 언젠가는 집까지 다 털어먹을 거라고요. 저희한테 같이 사는 거 바라지 마세요. 여보, 그래도 일단 어머니 계획을 좀 들어보고 상의는 해봐야지. 난처해진 제 말에도 남편은 집에 가자며 저를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없는 옆모습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형과 차별받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좀 의외라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요. 보통 집의 제일 큰 방은 부모님이 쓰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 집은 제일 큰 방은 장남이 쓰고 그 다음 작은 방은 부모님, 제일 작은 방은 우리 남편이 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집 서열 1위는 장남이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장남에게는 새 차를 사주셨는데 반해 우리 남편은 결혼 전 자기가 벌어 겨우 중고차 하나 샀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도 형한테는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댁은 잘 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결혼할 때도 집을 해주시려나 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내가 벌어서 장가가야 해. 엄마가 나는 못 도와준다고 적금 단단히 들어두라더라고. 우리 둘 힘으로 결혼해야 하니까 착실하게 모으자. 자기 형은 집 사주셨다며. 전세도 못 얻어주시는 거야? 있어도 아마 나는 못 도와줄 거다. 나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살았어. 취업하고 나서야 좀 사람 대접 받는 거야. 애인 없을 때는 맨날 나보고 나가서 애인 좀 만들려고 성화시더니 지금은 여자친구 만나느라 집에는 신경도 안 쓴다면서 나한테 서운하시다네. 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독립하는 게 내 꿈이다, 꿈. 남편은 연애 때부터 이미 부모님 도움받아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제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댁에 큰 도움받고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애초부터 어느 정도 포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번듯한 직장을 다녀 4천 정도 연봉을 받으며 집에 꾸준히 120만 원 정도의 돈을 집에 가져다 줬다고 들었는데요. 막상 저와 결혼한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2천밖에 없다며 알아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셨었죠. 남편 형도 월급을 타서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줬다고는 하지만 너무 장남과 차남의 결혼 문제에 대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혼해서도 장남과 차남의 차별 대우를 직접 겪어야 할까봐 고민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집도 장남한테 몰빵하는 집이구나 하는 생각은 그때부터도 했는데
결혼하고 옆에서 지켜보니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 합가 문제로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걸 아셨던 건지 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이 가족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제가 남편을 좀 설득해 달라고요. 내가 너 얼굴 보기도 참 면목이 없다마는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안 된다면 정말 안 되는 거겠지만 남자들은 여자 말 따르기 마련이잖니? 너도 잘 생각해봐라. 집은 니들 형님 주겠지만 엄마 앞으로 된 땅은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도 니들 둘은 안정된 평생 직장이 있잖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어머니, 저도 확답을 바로 못 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남편 고집 센 거 잘 아시잖아요. 좀 더 상의해 볼게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문제는 당연히 쉬운 게 아니죠.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 며느리들은 합가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팔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펄쩍 뛰며 반대만 하지 않은 건 분명히 합가했을 때의 장점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정집이 제주도여서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다가 육아를 도와주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만약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일단 아이를 맡겨놓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장점이 있었고, 제가 야근이 많고 살림 돌보는 게 버거운데 살림을 도맡아 해주신다고 하는 거에 두 번째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상식밖에 언사를 하시거나 저를 시집살이 시키실 분은 아니셨고요. 물론 결혼할 때 2천만 보태주신 거랑 결혼해서 아주버님이랑 차별하시는 것 때문에 서운한 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둘째 아들에게 저런 부탁을 하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부모님이 좀 안 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걸 쉽게 결정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의라도 할라 치면 말도 꺼내지 말라며 아이의 대화를 거부했고요. 여보, 어머님은 집을 팔 생각이 확고하시던데 어쩔 생각이야? 형님 내서 부모님을 과연 같이 모시고 살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 집이 좁기도 하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돈 해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형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냐면요. 어처구니 없게도 몇 달 후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결국 집을 팔고 아주버님의 대출 4억을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앞으로 남은 건 현금 8천과 어머니 앞으로 남은 경기도 변두리 땅 조금 있었고요. 우리 부부가 합가를 싫어하니 아주버님 빚 갚아주려고 같이 살기로 한 것 같다고 남편을 통해 얼핏 전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고요. 그런데 집 잔금을 받자마자 아주버님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집까지 싹 다 빼서는 자취를 감추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무슨 로또 당첨금 받고 사라진 사람들 마냥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아예 추적조차 하지 못하게 어디론가 내빼버린 거였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현대판 고려장도 아니고 부모에게 절이하는 자식이 있다는 걸 저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그 뒤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엄마, 내가 그랬죠? 형 분명히 이번에도 뒤통수 칠 거라고. 내 말대로 집까지 털어놓고 나니 끝났네. 집은 끝까지 지켰어야지. 그것까지 형한테 다 퍼주고 이제 엄마 아빠 대체 어쩔 작정이세요? 네 형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설마 이대로 연락 끊고 살 생각이겠니? 지금이야 면목이 없어 연락을 못하는 걸 거다. 너도 형 원망 말고 이제 와서 어쩌겠니? 어?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네요. 엄마 아버지는 왜 맨날 형 말만 듣고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왜 부담만 주는 거야. 여애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갈 데가 없어진 시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고요. 시부모님과 합가는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진 거였습니다. 처음 합가할 때는 어머니도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 하셨는데요. 합가도 참 어렵지만 살다가 분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은 1년이었던 것이 2년, 3년 늘어나더니 결국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까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라도 그 시간 동안 왜 트러블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살림 합치고 나서는 서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저도 속상한 거 많았습니다. 청소 문제, 생활비 문제, 육아 의견 충돌 등등 말하자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살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니가 저와 말이 통하는 분이라 서로 맘 상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학가로 인해 혜택 본 것도 많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주방 하나를 두 여자가 쓰면 잡소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주방 살림은 어머니가 전부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부모님은 저에게 전혀 간섭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우스메이트 같은 사이 약간 비슷하달까요? 밥도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따로 먹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야근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도 각각 달랐거든요. 여러 번 상 차리시는 거 싫어서 어머니가 반찬만 해놓으시면 각자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서 먹고 치우는 걸로 합의했었고요. 주말도 각자 보내고요. 휴가 및 여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 정도면 학가 스트레스는 크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을 어머니가 거의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등 하웅부터 아이 밥이며 간식이며 저보다 더 손주를 잘 돌봐주셨기에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시부모님은 안방을 저희 부부에게 내주시고 작은 방을 쓰셨고요. 저는 당연히 안방 내드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싫다 하셨죠. 예,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할 텐데 나랑 네 아버지가 안방 차지할 생각 없어. 나랑 네 아버지 한 침대에서 불편해서 못 잔다. 나는 우리 이쁜 손주랑 같은 방 쓰면서 지내도 되니 그런 말 말어라. 그래, 나도 아침 일찍 일 나가면 너희들 퇴근할 시간 돼야 집에 오지 않니? 그럴 필요 없어. 시부모님의 배려로 부부 안방은 그냥 우리 부부가 쓸 수 있었죠. 어머니는 따로 살 때보다 오히려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는 세월이 쌓이면서 저도 점차 어머니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 계셔도 제 방에서 편히 쉬거나 잠자고 제 시간 보내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까다롭지 않고 무던한 게 제 성격이라 가능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사는 걸 저보다 남편이 더 부담스러워했고 가끔 다투는 건 늘 어머니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학가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원래 고혈압과 당뇨약을 늘 드시고 있었는데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라 가족들 모두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었고 늘 운동을 하셔서 건강하신 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나이 때는 대부분 고혈압은 있으시니 크게 심각하지 않았었고요. 쓰러지시고 나서 수술을 하셨는데 의식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서 보름을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치르게 된 장례니 저희도 경황이 없었지만 저는 놀란 어머니 챙기고 남편은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빈소를 차렸고요. 급하게 수소문해서 형에게도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형이라는 사람은 장례 치르는 내내 입관할 때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락이 안 닿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 발인날 아주버님이 혼자 장례식장에 나타나더군요. 야, 승현아, 그동안 잘 지냈냐? 너랑 재수씨가 수고 많다는 거 들었다. 뻔뻔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고요. 어머님은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아주버님이 반가운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찔끔찔끔 흘리던 눈물을 갑자기 펑펑 쏟으며 우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승현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었니? 너 그러고 사라지고 나서 어쩜 이 엄마한테도 연락 한 번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 응? 우리 큰손자는 어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데려오지도 않고서는, 많이 컸겠구나. 이제 중학교 갔지? 네, 엄마, 얘기는 차차 하시고요.
아버지 납골당 모시고 내가 한번 집으로 갈게. 가서 할 말도 있고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형이지만 반가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하려거든 오지 마. 나랑 따로 만나서 얘기하지 형. 아이고 승현아 왜 그러니? 형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해야지. 응? 그래. 언제 올래? 아버지 사무제 지내고 애들 데리고 와라. 오래간만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하게. 속없이 좋아하시는 어머니 보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속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뭐라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거라 답답했죠. 한동안 연로하신 부모님 어찌 사는지 연락 한 번 없다가 결국은 아버님 부고에 얼굴 보인 장남이라니요. 집에서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장남을 우선 챙기던 부모님이셨는데 결국 임종도 우리가 보고 장례도 차남인 우리 보고 내외가 주도해서 하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맞다 싶었죠. 그 뒤 한 달이나 지났나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할 말 있다며 집에 오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를 않는 건지 아주버님은 혼자 우리 집에 와서 할 말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 말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사업이 좀 힘들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 고비만 넘기면 한시름 놓을 것 같아. 엄마 땅 아직 안 판 거 있지? 그거 지금 얼마나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앞으로 된 거 있었잖아. 그거 팔아서 나 돈 좀 해줘요. 그 말 하려고 왔어요. 뭐? 형, 진짜 미친 거야? 그 땅을 엄마